반갑습니다. AI PC 이미지 인식 쪽의 그 학습과 추론에 대해서 스터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해카톤 노트북 파일하고 AI 해카톤 2 노트북 파일 두 가지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AI 해카톤 파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오픈비노라는 그 인텔의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 인식 모델을 개발하고 그거를 올려서 이제 드론에서 인식하도록 할 텐데요. 오픈비노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위쪽 상단에 보이듯이 텐스플로나 파이토치나 오넥스나 케라스 등등의 여러 플랫폼을 그 학습된 그 모델을 받아들여서 오픈비노의 그 엔진으로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픈비노는 그 인텔의 코어 CPU뿐만 아니라 뭐 제온이라든지 그 인텔 내부에 있는 그 iGPU, 인티그레이티드 GPU뿐만 아니라 그 모비디우스 같은 VPU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디바이스를 지정하면 해당 디바이스에서 최적화된 모델을 그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텔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요. 그럼 모델 만드는 쪽에는 파이토치나 텐스플로우 쪽에 해당 모델이 접목이 돼서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최적화하고 이제 실제 추론하는 쪽에는 오픈비노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클라우드 환경이나 또는 워크스테이션이나 또는 엣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비노 노트북 쪽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한 150개 이상의 그 샘플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뭐 욜로 버전 9이라든지 뭐 최신의 뭐 챗GPT 관련된 그 오픈비노 관련 노트북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하고 과정 관련이 있는 노트북 파일을 받으셔서 좀 분석해보고 자기 것을 만들면 그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만약에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은 그 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토치를 오픈비노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는 뭐 고양이 그림 인식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프리프로세싱 최적화하는 거라든지 비디오 인식을 하는 거라든지 뭐 등등의 한 150여 가지의 노트북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학습 과정에서 사용할 그 데이터 파일은 2012년도에 그 오브젝트 디텍션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그 분석하는 그 제대로 인식하는지 추론하는 챌린지가 열렸는데요. 그 대의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기 들어가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변환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디벨롭먼트 킷에 들어가면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한 2기가 정도 제공이 되고요. 뭐 관련된 파일들을 그 다운받아서 지금처럼 그 아래쪽에 표시된 것처럼 실제 이제 데이터를 열어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파일이 어떤 걸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GitHub에 보시면 data.zip을 그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실제로는 원래 그 좀 전에 보셨던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 카테고리가 같이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 예를 들어서 캣에 해당하는 그 라벨링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학습할 때는 고양이 이미지만 필요하다든지 개 라벨 같으면 개에 해당하는 이미지만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분류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쪽하고 트레인 쪽에 있는 그 데이터 셋을 제가 어, 임의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기 좋도록 분류를 해서 데이터 집으로 따로
묶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묶어서 올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드론 이미지 인식에서 할 것은 8가지의 그 카테고리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클래스 중에 상단에는 8가지만 그 데이터를 묶어서 그 학습용과 테스트용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파일을 집으로 묶어서 제가 올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랩 리서치 구글닷컴에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그 구글 계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걸 로그인하면 콜앱 그 노트북 파일이 생성이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바로 열리고요. 저 파일을 저장하고 닫으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내 드라이브에 콜앱 노트북이 저렇게 그 폴더가 새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파일명을 바꾸지 않았으면 untitled 0.ipynb라는 파일이 콜앱 노트북 내부에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는 콜앱을 활용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지금 GitHub을 통해서 제공해드린 그 데이터.zip을 여러분 그 컴퓨터 로컬에 압축을 푸시고 그 압축된 폴더를 그 업로드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 드라이브에 그 데이터 방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그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콜앱의 노트북 내에 데이터 폴더를 따로 만들고 그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콜앱도 자꾸 이제 텐스플로우도 업데이트되고 케라스도 업그레이드되고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이 드라이브 내에 콜앱 노트북은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딩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오류가 떠서 그 빈 그 스페이스가 있는 그 폴더는 인식이 안 돼서 따로 저렇게 내 드라이브 위에 콜앱 노트북 말고요. 데이터 폴더에 바로 그 압축을 해제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폴더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그 오른쪽에 보이듯이 마이 드라이브 내에 데이터에다가 그 트레인과 그 밸리데이션 폴더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G 파일을 보면 트레인 내부에 한 8개의 그 폴더가 따로 들어 있습니다. 에어플레인부터 K까지, 카까지 총 8개가 들어 있고요. 밸리데이션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그 트레인과 벨이 있고요. B는 나중에 이제 학습하고 나면 생성되는 폴더인데요. 제가 이거 전체 다 실행하고 나서 오픈한 것이라서 빈도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 업로드하고 나면 트레인과 그 벨이라는 폴더가 아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폴더에 보시면 데이터라는 이 폴더가 콜앱 노트북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 드라이브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폴더명이 위에서부터 보시면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데이터, 트레인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공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콜앱 노트북이 공백이 있어서 오류 때문에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 마이 드라이브에 그 공백이 없는 폴더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그 왼쪽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눌러서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줬었는데요. 한 6개월 전인가부터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from 구글 콜앱에 임포트 드라이브를 하고 나서 마운트를 해주면 내 드라이브가 마운트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마운트가 되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드라이브 내에 마이 드라이브가 이렇게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연결하시고 나면 지금부터 보이는 코드는 그 GitHub에 제공이 된 그 AI hackathon.ipynb 노트북 파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그 기존에는 그 클래스를 전체를 그 직접 라벨링을 해서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듯이 클래스를 그냥 바로 빈 리스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폴더명을 읽어와서 그 폴더명으로 라벨을 직접 자동화로 삽입할 것이니까 여기 클래스는 빈리스트로 정의하면 됩니다. 자, 다음 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할 텐데 그 학습에 필요한 상수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수들을 보시면 이미지 쉐입인데요. 이미지가 사용이 되는데 그 폭과 그다음 높이 그리고 컬러 색상을 정의하는데 지금 224, 224는 폭과 높이를 나타내고요. 3은 RGB 색의 색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제 정사각형에 가까운 거죠.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넣든지 간에 직사각형으로 만약에 폰으로 찍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길게 세로가 길게 찍힐 것이고 눕혀서 찍으면 가로가 길게 찍히는데요. 실제 학습을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직사각형의 형태를 정사각형으로 변환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드론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될 텐데 드론도 역시 촬영을 하면 직사각형 형태로 촬영이 되고 실제로 모델에는 정사각형을 줄여들어서 그 추론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사각형으로 학습되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뭐 그 이제 폰으로 찍은 영상을 다시 정상으로 잘라가지고 학습하면은 이제 학습하면은 그 인식률은 좋기는 한데 실제로 드론에서 추후에 촬영하는 영상 자체가 여러분이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넣지 않은 이상은 직사각형의 그 이미지가 다시 이제 줄어들어서 그 추론이 되기 때문에 그 원 상태 그대로 그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선 그 과제를 제출할 당시에 그 폰을 찍으실 때 그 모드를 세로로 놓지 마시고 그 옆으로 가로로 와이드하게 찍어서 그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상에 자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미지 쉐이프는 그런 것이고 러닝 레이트는 2의 마이너스 5인데요. 2의 마이너스 5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0.00005, 0이 4개죠. 0.00005. 그래서 그 학습할 때 학습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이 학습 레이트는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레이트가 값이 크면 학습 속도는 빠른데 이게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저 레이트를 또 너무 작게 하면 너무 천천히 그 목표하는 학습률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하면서 약간씩 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배치 사이즈는 16인데요. 전체 이미지 개수가 만약 예를 들어 4,000개면 16으로 나눈 개수를 한 에포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내 이미지 개수가 160개다. 그러면 한 번 그 학습할 때 16으로 나눈 10개씩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 뭐 160개는 아니고 이번이 프로젝트 할 때는 아마 한 4,000개 정도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에포치는 실제 이제 학습할 그 에포치 수인데요. 조 숫자가 많으면 학습 시간은 길어지겠지만 더 좋은 그 추론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추론된 엔진을 가질 수 있고요. 저 값이 너무 작으면 목표하는 학습에 도달하기 이전에 요동하고 있는 상태의 그 학습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포치는 적당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이제 에포치를 많이 하면은 한 100 정도 하시면은 실제 50부터는 별 그 변화량 없이 계속 그냥 동일한 비슷한 학습률만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서 저 값들 수정하면서 어떤 게 최적인지는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베이스 패스인데요. 아까 우리가 그 저장했었던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의 데이터라는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dir이라고 내가 지금 지정한 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문자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의 마이 데이터의 데이터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 드라이브에 마운트된 파일들을 읽어와서 그 폴더에 어떠한 그 지금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그 데이터의 파일의 개수 몇 개인지를 알아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돌리시면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포가 있는데요. 포 부분을 보시면 OS 라이브러리의 리스트 dir로 현재 지정이 된 트레인 패스, 그래서 위쪽에 트레인 패스는 베이스 패스에 트레인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까 지정했었던 드라이브의 마이 드라이브의 데이터의 트레인, 자,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폴더 정보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로 돌리게 되면 지금 그 오른쪽에 표기처럼 아마 폴더 서브 폴더가 버스, 보트, 바이시클, 에어플레인, 바스, 버드, 캣, 카 이렇게 8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읽어드려지면 클래시스에는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클래시스가 빈 리스트로 지정이 됐었죠. 그 빈 리스트에 현재의 폴더 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부터 카까지 8개의 명칭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폴더 사이즈는 현재 그 트램 패스에 또 폴더를 더 붙여서 그 내부의 그 파일의 개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렌을 붙여주시면 그 실제 이제 리스트 dir로 얻어온 그 내부의 파일의 목록의 전체의 길이를 알아내는 것이니까 파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 리스트에는 그 현재 폴더를 또 추가해 주고요. 뭐 클래시스하고 뭐 동일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넘 리스트는 그 개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각 폴더마다 갖고 있는 파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판다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현재 저장이 된 폴더와 폴더 개수를 바 형태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렇게 이제 그래프로 어,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한 200 몇 개 정도 되고 카가 한 600개 가까이 되는 것이죠. 데이터가 조금 뭐 들쑥날쑥하지만 뭐 그래도 학습할 때는 크게 뭐 무리가 없는 정도의 데이터인데 뭐 데이터가 너무 극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벨 위치에 있는 것도 아까 이전과 같이 그 트레인에 있는 것과 동일한 코드로 현재 그 클래스와 데이터의 개수를 읽어와서 그래프로 표시한 것인데요. 뭐 벨에는 그냥 뭐 나중에 테스트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각 폴더마다 파일 개수가 100개씩 정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이제 내가 저기 이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킬 건데요. 학습을 시킬 때 어떤 중간에 이제 뉴런을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내가 입력을 고양이 이미지를 만약에 입력을 넣으면 뉴런 중에 제일 가까운 값을 기준으로 끝까지 그 최종 목적지까지 그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멀티 레이어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차분에 해당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기 에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들어갔는데 고양이하고 가장 가깝다고 지정이 된 값들이 그 에러가 있으면 그걸 조금씩 이제 학습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랜덤하게 그 셀을 그 랜덤한 값을 취하고 나서 학습을 하면은 학습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웨이트가 다른 그 데이터셋이지만 학습에 썼던 거를 가져와서 현재 새로운 데이터셋을 학습하면 조금 더 학습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전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그 엔진을 가져와서 하는 것을. 그래서 모바일 넷의 버전 2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쓰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먼저 학습을 해보시고 더 좋은 모델을 적용해도 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이 파이썬 노트북 파일 가지고 그 하나의 베이스 모델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가면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기본 모델 만들지 않고 새로운 모델만 만들다 보면 새로운 모델 만들 때는 오류가 발생할 테고 그걸 잡아가야 되는데 제출 시간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모델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뭐 추가적으로 인식률이 더 좋은 모델을 개선해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베이스 모델로 모바일 넷 버전 2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웨이트는 이미지 넷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기저 모델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은 트레이닝 할 수 없도록 트레이너블을 펄스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그 코드를 실행하면 그 지금 아래쪽에 설명처럼 텐스플로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운로드하고 나서 그 베이스 모델 중에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마지막에 세 개에 해당하는 모델, 그 모바일 랩 버전 2 모델을 그 구글링에서 찾아보시면 전체 구조가 나오는데요. 그 구조 중에 아래쪽에 세 개가 그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블락 14의 익스펜드, 15 익스텐드, 블락 16의 익스펜드라는 요 레이어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set trainable을 true로 해서 그 세 개만 학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 set trainable이 true라는 값을 가지면 레이어에 해당하는 레이어의 trainable을 true로 바꾸고 그렇지 않은 레이어들은 false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기저 모델에서 세 개만 이제 학습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이어의 이제 전체 구조를 한번 띄워보는 것인데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레이어 형식하고 레이어 이름하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코드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X는 베이스 모델의 인풋 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풋 텐서는 우리가 그 이미지를 읽어드려서 실제 입력으로 넣을 때는 24243으로 그 윗사이트 224, 224에 RGB 세 가지 색상으로 입력 텐서를 사용할 것이고 그거를 베이스 모델에 일단 넣고요. 그렇게 나온 X를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걸로 풀링을 하는데 평균값이지 않은 풀링을 적용하고 거기에 나온 것을 렐류를 두 번 적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아웃풋 텐서를 취하는 세 가지를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추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풀링 하나, 그 다음에 렐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류를 두 개를 사용을 했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추가를 한 새로운 모델로 약간 이제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모델은 모델 해서 인풋은 인풋 텐서가 들어오고요. 마지막에 아웃풋은 아웃풋 텐서가 나오는 그 모델을 새로 만들고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해 주면 오른쪽 그림 같이 이렇게 전체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데요. 그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추가했던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댄스에 아까 액티베이션 렐류 적용한 것 두 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한 것까지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풀링을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이 풀링은 이미지에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3x 3짜리의 그 행렬이 이동을 하는데요.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뭐 대각선적으로 해서 총 자기 주변에 8개의 값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취하면은 맥스 풀링이 됩니다. 그리고 9개의 값을 다 가지고 와서 평균을 취해서 현재점에 저장해 주면 에브리지 풀링이 되는 것이고요. 스토캐스틱은 어떤 그 특징적인 펑션을 적용하는 겁니다. 뭐 가우시안 펑션이나 뭐 렉티파이드 펑션 같은 어떤 펑션을 적용해서 풀링을 하는 것은 스토캐스틱 풀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스트라이드 2라고 되는데요. 한번 3바이 3을 적용하고 나서 두 칸씩 옮겨가는 것이죠. 스트라이드는. 그러면 실제로는 이미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제 컨볼루션 1에서 컨볼루션은 스타일 1을 적용하고 그다음 중간에 풀링을 할 때는 3바이 3짜리를 적용을 해서 슬라이드 두 칸씩 하게 되면 원래의 특징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풀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전에 그 에버리지 풀링은 그렇게 평균값을 취하는 풀링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렐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입력되는 값이 있을 때 스텝이라는 것은
그 0 이하는 0이고 0 이상은 1로 사용하는 그냥 그 이원화되는 거죠. 그 음수는 0으로 양수는 1로만 바꿔버리는 게 스텝이고요. 시그모이드는 이제 사인과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하는 0으로 그 다음에 2 이상은 1이 되고요. 그 중간에는 약간 그 원래 값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의 단점은 0 이하의 음수가 좀 존재해서 그 학습할 때 뭐 안 좋은 오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저기 그라디언트 베니시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렐류라는 거는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인데요. 0 이하의 음수는 그냥 0으로, 나머지 양수는 그 원래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봤을 때 렐류를 두 번을 적용했었죠. 앱일 풀링 하고 나서. 그래서 이 렐류라는 요 함수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만든 그 모델을 한번 컴파일을 해서 이게 실제 내가 만든 모델이 그 텐스플로어에서 그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인지 컴파일 해보는 것입니다. 컴파일 하면 뭐 문제 없이 잘 연결되고 그 아웃풋 텐서가 잘 생성되는 모델 구성이 됐으면 에러 없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리면 아마 에러 없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학습 모델을 이제 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넣어야 되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 젠이란 것은 이미 데이터를 이제 생성한 것입니다. 생성을 하는데 원래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 30도씩 로테이션해서 뭐 넣기도 하고 리스케일은 250으로 나눠서 RGB가 원래 0에서 255의 값을 갖는데 255분의 1로 나누면 0에서 1세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값이 너무 크면은 이게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값이 요동하는 값이 크기 때문에 0에서 1세로 정규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텐스에서 저렇게 그 정규화를 해주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또 정규화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입력단에서 저렇게 정규화를 한번 적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시프트로 그 너비나 높이에 대해서 시프트하고 뭐 줌으로 확대하기도 하고 이 등등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호리존탈 플립으로 한 번씩 그 수평 방향으로 회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저기 실제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은 다가오면서 찍는다든지 멀어진다든지 뭐 약간 흔들린다든지 했을 때 그런 이미지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거를 어디에 적용하냐? 트레인 폴더의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트레인 폴더 이미지를 적용하는데 원래 이미지를 타겟 사이즈로 변화시킵니다. 224, 224로. 그러니까 윗사이트가 만약에 640, 480 같은 이미지를 224, 224로 줄여버리는 것이고요. 전체 개수는 배치 사이즈 16으로 전체가 4,000개면은 16으로 나눈 값만큼 한번 학습할 때 그 정도의 데이터를 쓰겠다는 것이고 셔플은 그냥 순차적으로 넣으면 이게 그 학습이 제대로 될 것 같지만 너무 이게 또 과적합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 데이터 자체도 셔플해서 넣도록 그래서 트레인셋을 구성한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뭐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8개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총 이미지 개수는 3051개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밸리데이션 하거나 테스트 할 때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요. 실제 뭐 폴더가 테스트 폴더가 따로 있지는 않고 밸리데이션 폴더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각 폴더마다 100개씩 있었으니까 아래쪽에 표시된 것처럼 8개 클래스에 총 800개 이미지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테스트용으로 쓰기 때문에 뭐 회전한다든지 뭐 시프트 한다든지 뭐 각도 30도 튼다든지 뭘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타겟 사이즈만 224, 224로 적용하고 셔플해서 테스트하는 용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 피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 이제 그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 학습 시간이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저기 콜앱에다가 돈을 좀 더 주고 GPU를 쓰면 좀 빨라지겠지만 뭐 동일한 환경에서 한다고 치고 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학습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20에포치 저기 옵션으로 에포치를 20으로 줬죠. 저걸 30으로 하면 학습이 더 이제 길어지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에크로시 값하고 로스 값이 나옵니다. 에크로시가 점점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모델을 한번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HDF5 형식으로 일단 한번 저장을 하고요. 저거를 원래 그 압축되지 않은 형태로 원래 폴더 형태를 그대로 저장하기 위해서 그 모델을 한번 컨버트 해줘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오픈비노에서 H5를 바로 읽어드려서 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버전에는 저기 H5는 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여기 두 번째 것처럼 텐스플로어의 케라스 모델을 로드 모델로 H5 저장됐던 거를 다시 읽어와서 그 세이브 모델의 세이브를 통해서 그냥 저기 파일명에 보시면 폴더명까지만 명시를 했습니다. 저렇게 저장해주면 원래 상태로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케라스에서는 그 실제 돌려보면은 뭐 그 경고가 뜨는데 케라스 확장자로 저장해라고 나오는데요. 케라스 확장자가 오픈비너에서 아직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 폴더 그대로 저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습할 때 사용했었던 그 각각의 항목 명칭을 피클 파일로 저장해 주는 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에어플레인부터 K까지 0에서 7번의 인덱스가 붙고요. 저게 이제 피클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드론에서 추론할 때도 저 피클 파일을 사용해서 그대로 읽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좀 평가해 볼 건데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 모델의 이벨리웨이트를 실행하시면 뭐 전체 로스와 에크로시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렸을 때 현재 학습했을 때의 로스율과 에크로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에큐러시는 점점 좋아지고 로스는 점점 줄어들죠. 20F치가 좀 뭐 적을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하시면 더 30 정도로 돌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장했었던 그 H5 모델을 이제 저장된 상태를 그대로 읽어와서 이미지에 적용해서 그 추론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predict test 이미지가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CV2 그래서 컴퓨터 비전 오픈 CV에 해당하는 그 함수 imread를 사용해서 그 파일을 하나 읽어올 것이고요. 그 파일을 그 중간에 프린트 보시면 원래 사이즈는 얼마인지 출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리사이즈를 통해서 원래 이미지를 224, 224로 조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색상은 그 BGR 되는 거는 RGB로 변환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미지 전체의 그 각 픽셀을 0에서 255를 0에서 1 사이로 다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준 이미지의 쉐이프를 추려해 보면 아마도 224, 224의 세 가지 색상으로 아마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프리디션 리절트를 보시면 모델을 아까 위쪽에 로드 모델을 읽어온 것이고요. 그거를 프리디션 해주면 현재의 그 읽어든 이미지에 대해서 그 추론해 줍니다. 자, 그리고 피클 값을 읽어와서 이제 예측이 된 그 인덱스 번호하고 피클의 명칭하고 매칭해서 출력을 해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다시 이제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오리지널 사이즈가 375, 500의 세 가지 색상이었는데 정사각형으로 224 세 가지로 줄어들었고 프리션 돌렸더니 오른쪽 그래프처럼 캣에 가장 가까운 아마 캣이
한 90 몇 프로 나왔겠죠. 요 봤을 좀 약간 좀 값이 있긴 하지만 아주 미세한 값이죠. 그래서 결국 제일 높은 그 프리시전 값은 캐시다. 이렇게 이제 추론해 주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하시면 그 AI 해카톤 파이썬 노트파이 첫 번째 거에 대해서 해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돌리시면 여러분이 올리신 폴더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I 해카톤 2. 그 파이썬 노트 파일에 대한 것인데요. 두 번째 파일을 여러분 콜앱에서 열어주시고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아까 우리가 그 학습됐던 모델이 트레인 모델인데요. 저거를 모델 최적화를 통해서 그 오픈빈에 쓸 수 있도록 인퍼런스 엔진에 쓸 수 있도록 XML과 빈으로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해야 드론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제 처음에 실행하면 이전처럼 첫 번째로 드라이브 마운트를 통해서 우리 그 드라이브에 그 드라이브의 데이터 폴더를 액세스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전에 우리가 저기 그 컨버터에서 저장하면 그 데이터 폴더 밑에 빈 파일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거를 그 읽어와서 오픈 빈으로 변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콜앱상에서 인텔의 오픈 빈호를 적용해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저게 이제 돌아갈 것인지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PRP 인스톨 -q 쿼리해 보는 것이고요. 자, 이게 문제없이 돌아가면 실제 이제 오픈 빈호 디벨롭먼트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그대로 실행해 주면 아마 본인 그 지금 사용하시는 그 콜앱에서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실행할 때마다 새롭게 그 디바이스가 할당이 되고 그 자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새로 그 자원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인스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저 과정을 끝내고 나면 지금 처음에 나온 코드처럼 오픈 비노를 임포트하고 컨버터를 통해서 원래 그 저장이 됐던 엔진을 오픈 비노에 쓸 수 있는 엔진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주려면 베이스 패스는 이전에 학습했던 것처럼 드라이브의 마이 드라이브의 데이터로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 컨버트 모델에는 우리가 저장했었던 컨버트에서 저장했었던 빈 내에 모바일 넷 버전 2의 클래스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이브 할 때는 그 XML로 클래스 8이라고 지정을 했고 XML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그 해당하는 전체가 XML과 빈 파일로 오픈 빈에 쓸 수 있는 파일로 컨버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드라이브의 마이 드라이브 데이터 내에 빈의 그 두 가지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거를 나중에 그 드론 폴더에도 그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 이제 오픈비노로 변환된 엔진을 읽어와서 추론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그 오픈비노에 사용할 수 있는 코어 정보를 일단 얻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실제 읽어옵니다. 그래서 오픈비노의 코어에서 리드 모델을 통해서 그 XML 파일만 명시를 해주면 빈 파일까지 읽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모델에 제대로 그 파일이 읽어지면 아래쪽에 뭐 인풋이라든지 아웃풋 텐서에 해당하는 길이가 제대로 안 되면 오류가 출력이 되는데 뭐 그게 그 무사히 패스돼서 넘어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코드에 보시면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전에 그 올려뒀던 그 테스트 파일들은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데이터의 벨이라는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읽어와서 화면에 한번 표시해 보는 것인데요. 뭐 이게 전체 개수가 800개 정도 됐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한번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피클로 저장했었던 그 8개의 폴더에 대한 8개의 라벨에 대한 정보죠, 실제. 에어플레인부터 카까지. 그 정보를 다시 피클로 읽어오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디바이스의 모델을 로딩을 하고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텔의 CPU나 그 인텔 내부에 있는 그 GPU를 통해서 이제 사용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 보시면 그 모델을 컴파일해서 원래 모델을 CPU 엔진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모델 엔진으로 로딩을 하고요. 이미지 하이트를 224로 지정을 했습니다. 뭐 이미지의 위스도 224 할 수 있는데요. 뭐 두 개 동일한 값이니까 변수 하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저장할 리스트를 빈 리스트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픈을 그 result.txt를 하나 오픈해 줍니다. 저기다가 이제 결과를 쓸 거기 때문에 result.txt를 하나 열어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스텝 5 쪽에 보시면 현재 그 아까 그 밸리데이션에서 읽어왔던 파일 목록에 해당하는 파일을 하나씩 읽어옵니다. 자, 아래쪽에서는 이전에 뭐 이미지 변환했듯이 원래 이미지 읽어와서 그 이미지 하이트 점 하이트로 변환을 하죠. 그래서 실제 224, 224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읽어오고 이전에 그 테스트 했던 것처럼 BGR을 RGB로 바꾸고 250으로 나눠서 0에서 1사이로 매핑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현재 전체의 이미지를 N개로 그 바꾸는데요. 이게 이제 그 넘파이에서 그 4차원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가 그 위스하고 하이트하고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채널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죠. 그래서 채널은 뭐 한 개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제로로 디멘전을 확장을 하고 그게 원래는 NHWC, 그러니까 N은 개수고요. H는 하이트, W는 위스, C는 채널입니다. 저거를 NCHW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옆쪽에 보시면 0312로 돼 있던 거를 0123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텝 6으로 가면 이제 컴파일된 모델을 그 인퍼런싱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받아옵니다. 자, 결과를 받아오고 나면 프리딕션과 노드 네임을 얻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받아오면은 전체 중에 지금 오른쪽에 실행된 걸 보시면 각각의 그 이름마다 바스부터 첫 번째 거 보시면 보스까지 전체 어느 거에 가장 가까운지 확률로 결과가 돌아오고요.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1등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어플레인부터 카까지 뭐 들어갔지만 그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확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표기가 되는 거죠. 뭐 바슬이 1번이고 보트가 2번인 것 같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거 비교해 보면 둘 다 그 이미지가 뭐 바스에 가깝겠죠. 그래서 바스가 1등이지만 첫 번째 거는 2등이 보트고 두 번째 거는 버드가 2등이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그 추론하고 나서 그 가장 확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리스트로 4, 2, 1, 0, 6, 7, 3, 5는 각각 그 확률이 높은 것부터 인덱스를 표기한 것입니다. 아마 4번이 바슬이고 2번이 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정보를 얻어오는 게 그 지금 코드에 보시면 probability에 해당하는 props가 되는 것입니다. 탑8은 뭐냐면은 현재 이제 데이터 개수를 소팅해서 8개만 가져온다는 건데 이 데이터는 물론 뭐 카테고리 8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지넷 같은 것은 한 80개 가지고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하나 들어오면 80개에 대한 확률이 다 구해집니다. 그 중에 뭐 탑5 에러만 보겠다면 5개, 5등까지만 가져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돌린 거는 8개밖에 없기 때문에 탑 8까지 탑 8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와서 그 전체 화면에
그 지금 확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전체 출력이 아마 쭉 나올 겁니다. 이게 저기 이제 오픈비노가 제대로 돌아간지 테스트해 보는 용으로 그 테스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아마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뭐 바슬의 2008에 00, 10, 60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아마 바슬에 대한 이미지가 맞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두 개의 파일을 통해서 첫 번째 거는 데이터셋을 올려서 학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그 학습이 된 모델을 오픈비너에 쓸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입니다. 자, 요까지 해주면은 이제 예선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이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선은 조금 이따 뒤쪽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의사항인데요. 구글 계정이 반드시 있어야 이제 콜앱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선에서도 학습이 필요하니까 구글 계정을 반드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 때는 지금 제공해주는 데이터셋과 다른 셋을 여러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위에 드시는 분들은 코드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치팅 코드가 있으면 그 등수에서 제외되겠죠. 마이너스 100점을 받게 되니까. 치팅 코드라는 거는 확률은 다른 게 높은데 이미지 명칭이라든지 특정 시간대에는 뭐 특정 인덱스의 그 라벨이 뜨도록 뭐 코드를 어떻게 그 치트 코드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트 코드가 적발되면 마이너스 100점을 받습니다. 조별로 이번에 한 4명에서 5명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조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개수는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 조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콜앱 내에서 학습과 추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해드린 모바일 넷 버전 2보다 더 좋은 모델을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기존의 기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두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게 더 좋으면 그걸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고요. 예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예선은 지금 본 그 파일을 참고로 해서 콜앱 노트북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 사물을 일단은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집이 8개인데요. 그 중에 3개를 지우시고 직접 추가한 3개를 추가로 이제 선정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쉽게 이제 폰으로 이거 와이드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요. 폰으로 찍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뭐 집에 TV가 뭐 잘 있을 거고 컵이라든지 체어라든지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뭐 하시면 됩니다. TV 컵 체어는 예를 든 거기 때문에 꼭 저걸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제 다른 것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휴대폰으로 사물을 찍어서 이미지 세트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처럼 데이터에 트레인과 벨 폴더에 예를 들어서 TV를 만들어서 TV 폴더도 그 트레인에도 넣으시고 벨에도 넣어서 벨을 한 100개 넣으시고 찍은 것 중에 나머지는 트레인에 아까 보셨듯이 한 300개 이상은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세 가지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학습을 진행을 하시고 학습한 이후에 최종 학습 이미지는 캡처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캡처 파일하고 데이터셋, 여러분이 추가로 만든 세 가지 데이터셋 그 압축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압축 파일하고 변환된 모델 XML과 빈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줄 때는 그 처음에 저희가 그 공지하는 신청받은 페이지에 보시면 제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fpj의 연세.ac.kr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뭐 팀별로 팀장 한 분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팀 중에 본선 20팀을 선발을 할 텐데요. 선발 규칙은 세 가지 이상의 데이터셋이 존재해야 됩니다. 뭐 세 가지만 하면 되고요. 그 이상 하면은 더 뽑힐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래도 뭐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적절히 뭐 세 가지 이상이 있는지
그 존재 유무만 확인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팀이 전부 다 이제 제출했을 때는 제출된 캡처 파일하고 XML과 빈 파일 가지고 제가 다시 테스트해 볼 텐데요. 그래서 추론 에큐러시가 높은 순서로 20개 팀이 선발될 것입니다. 자, 본선 대회 때는 본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본선 대회에 그 9월 8일 일요일 날 지금 오시면 팀별로 드론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회 전에 총 8개의 이미지가 대회 때 사용이 될 건데 그중에 6개 이미지는 그 본선 전에 이미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제공이 되면 여러분 화면에 좀 크게 띄우셔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여러 번 해서 미리 학습을 좀 해 보시거나 아니면 칼라 인쇄를 해서 벽에 붙여가지고 폰으로 이동하면서 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저기 드론이 이동을 해도 폰으로 내가 걸어가면서 찍는다든지 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뭐 저기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실제 드론이 움직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각도처럼 6가지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전 학습을 해가지고 에크로시를 좀 높일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개는. 그리고 추가로 2개는 본선 대회 때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장에는 기존에 6개 제공된 것하고 추가 2개의 이미지가 그게 화면 전면에 대회장에 붙어 있을 텐데요. 자, 그때 각 팀별로 오전에 드론으로 직접 찍어도 되고요. 폰으로 찍으셔가지고 추가로 학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전부터 대회 시작이고요. 실제 이제 평가는 3시부터 5시까지 드론 인식 대회가 이루어질 텐데 그 3시부터는 그 전체 학습은 중단됩니다. 3시 이후부터는 학습을 시키면 안 돼요. 대신에 3시 전에 학습 중인 것은 작업을 그 이후까지 해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단 그 팀별로 그 대회를 치르게 될 텐데 해당 시간에 학습 중이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시간 내에 그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팀으로. 그래서 모든 팀이 다 끝나고 5시 내에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뭐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3시 이전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별의 그 대회 시간은 그 추첨을 통해서 하든지 그 팀별 순서에 의해서 하든지 할 텐데요. 그 형평성의 원리로 저기 20개 팀이니까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팀 순서를 대회 당일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시에서 5시까지 대회가 이루어질 텐데 각 팀별로 20팀이기 때문에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5분 넘어가면 그때까지 그 인식한 결과를 가지고 그 점수를 매길 텐데요. 그 5분이 되었다고 그 신호를 주면 그때 랜딩을 해야 됩니다. 드론을 착륙시켜야 됩니다. 착륙 버튼으로. 착륙하게 되면 현재까지 인식이 된 평균 그, 그 인식률과 현재까지의 그 각 시간이 화면에 기록이 되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에서 사용이 되는 그 드론에 대한 영상은 추후에 9월 초에 그 본선 팀이 확정이 되면 또다시 이제 그 학습하는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전 학습에 대한 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신청 페이지나 그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제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